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2014년 가보년 말띠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하고 팽목항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찬바람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겨울도 더 춥고 더 시립니다. 어떤 이들은 전광판에 오르고 어떤 이들은 곡기를 끊고 또 어떤 이들은 사법부에게 확인 사살을 당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노동가 세계 33회에서는 CNM 고공농성자 쌍용차 지부 이창근 기획실장, 코롱정투위 최일배 위원장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전광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업체 CNM의 하청회사 직원들입니다. 수리기사인 이들은 20m 높이의 전광판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겁니다. 지난 7월 CNM의 하청업체 5곳에선 수리기사 109명이 해고됐습니다. 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MBK는 이 사회적 책무와 저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빠른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서울시청 뒤 파이낸셜 센터 전광판에 희망현대 노조 케이블 지부 조합원 두 분이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임정균 정책부장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정책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뭐 안녕하세요라고 차마 여쭙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좀 많이 위에서 버티기가 힘들고요. 이게 강고판이다 보니까 전광판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올라오자마자 그게 제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래 조합원들한테 좀 몸을 묶을 수 있는 끈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네. 좀 끈을 묶고 이제 주로 낮에는 다 전광판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나가시거나 가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기둥만 4개가 있고 굉장히 위태로운, 그냥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여요. 참 안타깝습니다. 두 분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예. 예.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청취자들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죽음을 선택해야 꼭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 조합원들이. 아이고. 저희가 지금 파업 투쟁이 165일, 그다음에 노숙농성이 137일, 그다음에 고공농성이 11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숙농성할 때 CNN 케이블 방송 사측과 MBK 파트너스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노동자 노사 갈등의 문제다, 우리가 해줄 게 전혀 없다라는 일관된 태도로 저희들을 무시했고, 저희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희 얘기에. 네. 그래서 이런 좀 부당하고 최고 경영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나 도의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회사고, 케이블 방송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정말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좀 안 좋은 형태의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 시민분한테 알리고 싶었고, 알리는 계기가 여기서 고공농성을 통하면 많이들 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러저러한 대한 매체들, 또 진보 언론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케이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긴 한데 네. 이 봄부터 싸움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 이게 여름을 지나 지금 가을, 겨울에 접어들었어요. 한 번 더 우리 케이블 노동자들, 특히 CNM 지부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CNM이라는 회사를 말하면 케이블 노동이라는 게 쉽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뭐 젊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케이블 방송이라는 게 옛날에 유선 방송이라고 하시면 그렇죠. 유선 방송. 네. 예. 저희들은 옛날에 유선 방송 설치 기사였고 AS 기사였고 그다음에 철거 기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분들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 AS를 한 번만 해 주더라도 집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점심시간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밥을 차려주시면서 꼭 먹고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2008년도에 케이블 방송으로 유선 사업자가 넘어가면서 저희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이 다 아웃소싱 됐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건 다 이제 그 파트마다 이제 다 쪼개서 외주 업체로 돌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작업 환경은 점점 열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영업 쪽으로만 모든 게 추진됐어요. 그래서 뭐 기술 아무리 설치를 잘하고 고객 만족을 시키더라도 영업을 못하고 들어오면 퇴근도 안 시키는 막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됐고, 막 심지어는 하루에 12시간씩 넘는 근무 환경 속에서 시달리다가 저희가 2014년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라고 해서 2013년 2월 달에 노조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방송 규정규직이라는 노조를 형성을 해서 투쟁을 해서 얻은 성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 협약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그런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는데 2014년도에 이제 매각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맺었던 기본 협약서가 다 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원청 CNN 방송도 기본 협약서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MBK 파트너스는 이거는 자기네들이 대주주로서 관여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줄 답변도 없다라고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올라가 있는 전광판도 그렇고 이게 MBK 파트너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올라가 있는 전광판의 위치도 그렇고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MBK 파트너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왜 이들에게 우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MBK 파트너스는 다 아시겠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이 네. 대주주로 있고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희를 그 CNN 방송을 매각을 했을 때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에 대한 유대를 잘 하겠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케이블 방송을 인수하게 됐는데 인수 과정 속에서도 여러 잡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MBK 사모펀드가 이 케이블 방송을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의 근무 조건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모든 게 다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게 인식 자체가 매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는 이거를 잘 포장을 해서 팔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정말 최고의 대주주로서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CNM의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도 지금 파업에 돌입한 상태죠. 네,
예. 이런 경우도 참 흔치 않을 텐데. 일단 정규직 지부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비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기 전서부터 저희를 조직하려고 정규직 지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노동자의 삶이 이렇게 착취와 여러 가지의 그 탐욕에 이용만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2014년도 전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실시했었다가 좀 조직하려고 했다가 여건상 여러 가지에 맞지가 않아서 첫 번째는 좀 조직을 못 하셨다가 포기하지 않고 201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조직 사업과 저희들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계속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면서 이런 조직이 정말로 많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흔치가 않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신업체, 통신 대기업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외주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들일 테고, 정규직들은 그나마 조건이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같은 희생자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CNN뿐만 아니라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LG U+의 경우도 파업에 돌입했죠, 그죠? 예, 제가 듣기로는 LG는 어제, 네. SK는 오늘 돌입한다고 그렇습니다.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좀 방송통신 쪽은 굉장히 여건들이 많이 서로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작년에 그나마 기본협약서라는 걸 좀 맺어서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약간은 많이 나아졌는데 SK 비정규직 지부랑 LG 비정규직 지부는 저희가 초반에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착취와 억압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희들이 같이 느끼면서 같이 소통하고 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하루빨리 저희와 같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예컨대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혹은 휴대폰 사거나 할 때 호갱님 얘기하잖아요. 호갱님. 네네. 결국은 우리 통신업체, 특히 케이블 노동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쥐어짜면서 그 비용은 결국은 또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구조인 것이죠. 네.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CNM에서만 109명이죠, 그죠, 해고자가. 네, 109명. 아휴, 이거 어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은 CNN 원청과 MBK 파트너스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작년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청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규 업체로 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비조합원 상관없이 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 7월, 6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비조합원은 고용승계가 되고 조합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안 된 거는 원청의 입김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원청 CNN과 MBK 파트너스가 분명하게 해결책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갖다가 분명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복직하는 방법으로 원직 복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분명하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전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사장인 MBK가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 대화로 풀긴 풀어야 될 텐데, 어쨌든, 대화나 이런 여지들은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전달받기로는 제가 이제 지금 밖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위에서 좀 그렇죠. 심리적으로 예.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네. 분만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분한테 전달받기로는 크게 지금 원청과 MBK 파트너스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다는 일단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도의 지금 고민만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노동조합 지부의 지도부가 판단하고 조율하고 이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분 다 30대시잖아요. 네네. 하하, 참.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 보고 싶기도 하고 하실 텐데. 많이 그립죠. 저도 이제 농성도 같이 해보고, 이제 지금 고공농성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항상 가족이 그립죠. 근데 밖에 있는 해고대원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지금 6개월간 반년 넘게 돈 한 푼 못 벌면서 이 투쟁을 계속하는 동지들에 비하면 저는 좀 보고 싶은 거는 약간의 좀 사치다라고 제 자신을 좀 다독거리면서 해결하고 내려가면 그때 동지들과 같이 좀 뜨거운 눈물을 흘리든 아니면 가슴 아파서 기쁜 비명을 지르든 그때 가족들한테 정말 한 번 더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내 마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순서였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노총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게 될 청취자들 그리고 특히 함께 싸우고 있는 조합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일단 해고된 우리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지부 동지분들에게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 단체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이렇게 관심 보여주시고 종교계, 정치계, 언론계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투쟁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싸움은 꼭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잘 싸워오셨고 지치지 마시고 저도 이 위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이 싸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분들 절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투쟁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지금은 힘들고 좀 화도 나고 좀 걱정도 되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선택을 내가 한 거를 조금은 이해해주고 좀 정말 잘했다고 어떤 사람들한테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을 진다면 다음 세대 우리 애들이 똑같은 경험, 똑같은 대우, 그거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게끔 내가 선봉에 서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이해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이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곧 노동자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노동자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지 마시고 외치는 순간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방송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몸 상하지 않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예. 민주노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정균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9년 회사 인력의 3분의 1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발표로 촉발된 쌍용차 사태. 경찰은 2달 넘게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했고 사측은 165명을 정리 해고했습니다. 이후 해고자들은 171일의 송전탑 고공농성과
서울 대한문 앞에서의 장기 농성을 이어가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던 해고자와 그 가족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해직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남은 해고자들은 해고 무효 소송에 희망을 품고 5년을 버텼지만 대법원 판결에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또 다른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반드시 공장으로 정든지 일터로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02일 만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2일의 기다림, 20초의 판결. 그런데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이날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 44주기이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이창근 기획실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창근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근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다시 좀 정신을 좀 추스리고 좀 앞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11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게 참 일단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 단체라든지 변호사 단체라든지 등등 성명서 나오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일단 싶고요. 대법원이 이번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파기환송한 것은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혹은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이례적인 판단한 건 아니고, 대법원이 그동안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서는 늘 이런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동서공업이라든지 콜텍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장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쌍용자동차 문제처럼 6년간 2,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정리해고 요건과 관련해서 회사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해서 정리해고는 경영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무리 저항하고 파업을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판례를 남긴 대단히 지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신한국당의 날치기 시도했던 네. 정리해고, 그다음에 파견법, 비정규직법이죠. 이것을 때로는 막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패퇴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로 적어도 사법적으로는 거의 확인 사살 당한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지만 또 당사자들만큼 속상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쌍차 지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 논의하고 있겠죠? 네네, 논의를 좀 하고 있고 중지를 좀 모으고 있고요. 이게 지금 흘러온 시간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시 정비해서 바로 지금 투쟁에 돌입하거나 싸우기에 또 만만치 않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아이들 상태를 좀 확인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진 않을 거고요. 즉각적으로 다시 논의를 모아가겠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판결로 파기환송돼서 다시 고법에서 다투겠지만 그동안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힘들과 연대들이 모였고, 특히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 사회들이 많이 힘을 모았는데요. 사실 우리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보여줬던 힘들을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저희들에게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증명시키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한 대단히 죄송한 마음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스려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 판결 있은 이틀 후에 평택에서 쌍차 투쟁 2001 결의대회도 네. 바로 있었죠, 그죠? 어쨌든 네, 힘내서 싸워 나가야 할 텐데, 네. 우리가 쌍용 자동차 투쟁은 너무 많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줬을 뿐만 아니라 참여 연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네. 한 번만 더 2011년 네. 정리해고 옥새 파업부터 해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과정 좀 요약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쌍용자동차는 사실 부침의 역사를 가진 회사죠. 동아자동차부터 해서 그다음에 대우로 매각되는 과정들,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로 매각되는 과정, 지금은 마힌드라까지 이렇게 주인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주인이 없을 때 가장 잘 나갔던 회사가 쌍용자동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2000년에 비교해서 지금 인원 규모라든지 이걸 본다면 노동자를 잘라서, 그러니까 노동자 피로 연명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009년 저희들이 파업에 들어갔던 이유는 2,646명에 대한 대량의 정리해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3,000명 가까이라고 하는 대량 해고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파업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회계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드러났던 것이고요. 그것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년 가까이 진행된 2심에서는 쌍용자동차가 손상차손 과다계상 회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고가 이것은 부당한 거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대법이 지금 이 고등법원에 2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이 정말 옥동자 같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금과 억조인데요. 이것을 이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낸 상황이고요. 지금 법적으로 다시 쟁점을 만들어서 싸우겠지만 법적 투쟁과 또 다르게 쌍용자동차 이 싸움은 국가폭력의 문제라든지 정부의 노동 정책의 실패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것이 회계조작적 측면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쌍용자동차 지부가 다시 힘을 모아서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판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정리해고 이후에 25명이 목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진짜 많은 사회적 관심 속에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쌍용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월급장애들,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게 몇 분이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조금만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쌍용자동차가 이 대량의 정리해고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할 때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근거 없는 재판을 대법원이 인정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대법원이 지금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저희 재판을 담당했던 박보영 대법관 같은 경우는 소수자의 몫으로 올라갔던 분이죠. 네. 비서울대 출신이네. 근데 이분이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맞습니다. 특히나 네. 쌍용자동차가 변호인단 구성을 대법원에서는 1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9명을 구성을 했는데 그 가운데 김용담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박일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법관 출신이라는 거죠. 문제는 박일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법관을 최근에 지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지금 대거 변호인단으로 구성하면서 사실 이것을 돈과 권력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문제는
대법원의 이런 획일적 구성이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사건으로 올라오는 모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정치색으로 단일한 정치색으로 가고 있는 이 대법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그 사건은 반드시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파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리해고 자체가 어떻게 파업의 권한이 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지금 놓여 있는 법 제도의 문제라든지 대법원 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주변 상황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좀 싸워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이 요건 강화조차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신속하게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희망의 그 손구멍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봐주셨던, 지켜봐왔던 그 마음처럼 저희 다시 한번 나갈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어렵고 힘든 조건이지만 그래도 사건 하나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세월호가 지금 4월 16일에 멈춰 있는데 4월 17일을 우리는 못 맞고 있지 않습니까? 쌍용자동차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일을 반드시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싸울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격려와 성원 저희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끝으로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재촉한 듯한, 그래서 너무 바쁘게 말씀하셨는데, 쌍용자동차 파업 슬로건이 함께 살자였었어요. 네네. 2009년 77일 옥새 파업의 슬로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근 실장님 힘내시고요. 네네. 또 쌍차 동지들에게도 연대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구미에 컨테이너 2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당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랍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면서 구미시청에 있는 시당이 직접 시청 직원들 수백 명과 영역 깡패들, 거기다가 행정 대집행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경찰 병력까지 수백 명이 동원돼서 컨테이너를 50여 명이 지키고 있는데 600명이 몰려왔습니다. 포크레인에 지게차에 전기톱까지 나무를 절단하고, 그것도 오후 4시에 그 6차선 대로입니다. 그 대로에 맥주 대낮에 그런 짓을 했습니다. 회사의 관리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 쏟습니다. 쪽수도 얼마 안 되는 하찮은 것들. 근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쪽수는 하찮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품어진 엉머리는 결코 수백의 쪽수에 맞먹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는 것 빼놓고 다 해봤다. 지난 추석 때 우리 방송에 출연하셨던 최일배 코롱정투위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최일배 위원장이 지금 10일 넘게 과천 코롱 본사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최일배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단식까지. 그러게요. 며칠째죠? 네. 오늘이 17일 차입니다. 17일? 예, 17일. 아이고, 이게 참. 이게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출연해서 장시간 말씀 나눴는데, 예. 단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던가요? 어떻게 또 단식을 하시게? 안 그래도 저도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은 투쟁 전술 중에 단식 투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뭐 남아있는 현실적 조건 12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생계 나가서 투쟁에 결합할 수 없는 이런 조건과 2명밖에 투쟁에 지금 전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투쟁 전술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단식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했던 거고. 예. 지금 단식
코롱도 단식을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코롱은 저고 코롱 정투위는 네. 그다음에 이 코롱 그 공대위에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그 박선봉 동지라고 네.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회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동지가 있는데 그 동지가 첫날부터 저와 같이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너무 고맙죠. 이 혼자 했으면 두 배가 힘들었을 건데 처음에 그 동지 단식한다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지금 뭐 어쨌든 그 동지가 옆에 같이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지금 큰 힘이 되고 있죠. 지금 뭐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아유, 제가 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네. 17일차 네.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러저러 연대랄까, 뭐 주변의 네. 반응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솔직히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단식이라는 게 기본은 뭐 한 30일.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그 뭐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뭐 그런 현실적 여건과 조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단식 들어가면서도 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어차피 뭐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단식한다고 해서 막 확 불같이 붙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있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동지들이 같이 동조 단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대 그다음에 특히 가천의 시민분들이 이게 시민대책위에서 어쨌든 간에 대화를 붙이기 위해서 뭐 종교단체나 지역에 뭐 이제 명망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교섭을 붙여보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 진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큰 움직임인 거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지금 크게 큰 힘이 되죠. 가능하면 뭐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최일배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매일 상황 올려주고 있고 트위터는 뭐죠? 코롱 스포츠 불매든가요? 예, 트위터 그 코롱 스포츠 띄우고 불매하고 그다음에 코롱 아웃 네. 영어로 예, 영어로 코롱 아웃도 같이 하고 있죠. 네. 네. 한번 뭐 좋아요 한 번이 또 리트윗 한 번도 연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아, 그럼요. 네. 큰 힘이죠.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또 회사하고도 뭔가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식 들어가시고 나서 이동찬 회장이 돌아가셨네요. 이용열 회장의 아버지죠. 네. 아버지는 이동찬 회장이 이제 원래 92세인데, 네. 이동찬 회장 아버지가 별세를 하신 거죠. 네. 어쨌든 또 그 집 그쪽도 상가가 돼버려서 이게 어떻습니까? 영향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크게 뭐 오히려 이동찬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노동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호적이었었는데. 근데 완전히 뭐 손을 떼고 나가면서 기업 경영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것이 크게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코롱 싸움이 시작된 것이 이제 정리하고 문제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 코롱 문제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아주 간단하게 좀 한 번 더 강조해 주십시오. 2005년도 2월 달이죠. 2월 달에 코롱이 이제 대외적인 명분이라는 이제 기업 경영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제 정리해고를 한 건데 문제는 세계 순위 23위인 대기업이 78명을 정리하고서 기업 경영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보다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코롱이 그렇게 정리하고를 한 이유는 이용열 회장이 그 노동조합을 없애는 거예요. 이용열 회장의 기업 경영 마인드가 삼성이 조류 기업이 된 것이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기업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의 대부분의 정리해고 제도가 그렇게 노동자압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악용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압을 없앤 다음에는 기업이 그 회계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기업 오너의 욕심만 채우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해고 제도가 이제 악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정리해고 제도의 이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 코롱 정리해고 분쇄투쟁위원회입니다. 코롱 정치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들이 코롱 스포츠 불매였잖아요. 그렇죠. 그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코롱이 아시다시피 자본이라는 이 습성이 윤리나 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그래서 그들의 그런 감성을 호소하는 투쟁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투쟁 통해서 확인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자본이 꿈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게 이제 코롱 스포츠 불매였고, 코롱이 스포츠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코롱 스포츠가 가장 지금 코롱이 집중해서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제 매출도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롱 스포츠 불매를 한 것이고, 이 코롱 스포츠 불매는 등반이나 매장 앞 투쟁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계속 진행했지만 등반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싸움이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는 코롱 스포츠 불매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어제 민주노총에서도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 최일배 위원장님 단식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코롱 스포츠 불매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좀 힘을 내서 그 불매운동 하기로 했고요. 오는 12월 2일 과천에서 민주노총 대리대회가 열리. 오후 3시입니다. 네, 오후 3시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릴 테고요. 그 단식 하시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단식 돌입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고 계세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례들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또 감사 말씀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당연하죠. 단식 시작하면서 이제 동조 단식을 진행을 했는데, 특히 물론 바로 직속 산하 단체라서 상부 단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학습류 수도권 본부에서 매일 지금 순회해서 매일같이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조 단식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지들도 사업장이나 아니면 개인으로도 이 동조 단식에 동참을 이제 함께 하고 계시고, 그래서 동조 단식 오시가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주위에 이제 현수막 달기라든가 아니면 1인 피켓 시위라든가 선전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시민들도 회장 면담 투쟁을 이제 아침마다 정기하고 점심시간에 또 선전전과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 중앙공원 그 앞에서 이 문제들을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내용의 그 서명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명 작업을 지금 받고 있고,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그 다다익선 이래가지고 응원 현수막, 맞습니다. 이게 소셜 펀치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장에 이제 5,000원짜리인데 이것을 개인이 굉장히 많이 몇 수십 장씩 이렇게 또 해서 응원글을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핫팩이나 효소라 이런 것도 갖고 천막에 오셔가지고 또 연대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제는 또 코카콜라에서 또 생수를 또 10박스를 또 갖고 왔고,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방식들로 몸과 마음으로 물품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걸 통해서 일일이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맙다는 말씀은 아무리 몇 번을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너무 소중하게 투쟁하는 데 큰 힘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최일배, 일간 베스트 1배 아니고요. 3보 1배입니다. 최일배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짧은 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뭐든지 이렇게 오래 지속되기가 쉽지 참 않은 것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청 게시판에 매일 글을 짧게 40자씩 무료로 공짜로 이제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게 보통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면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자주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모당에서 자기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공모전을 지금 상금까지 걸고, 그러게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코롱 스포츠 불매 가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서 코롱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되어서 몸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다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들 조금 더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강조하겠습니다. 예. 직접 현장에 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만, 지금 코롱 스포츠 불매운동 그리고 지금 단식투쟁의 가장 큰 힘이 되고 확산되는 건 SNS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좀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일 날 계리대회를 잡아놓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어찌 됐든 좀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몸조리 잘 하시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춥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겨울징역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체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민주노조 운동이고 진보적 태도라고 믿습니다. 더 해봐요, 함께해요. 노동과 세계는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만나요.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조합은 직접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절반 이상이 직선제 사업본부로 편제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직선제 사업본부에서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대 국장님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예, 직선제 사업본부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직선제 사업본부 조직팀은 기본적으로 8월 직선제 본부 출범 이후에 가맹조직의 명부 작성이 가장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선거인들이, 조합원들이 어떤 형태의 투표를 할 것인지를 명부를 작성을 해야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기본 업무로 했었고요. 명부 작성 이후에는 선거인 명부와 투표함 등의 물품들을 배송하고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지역본부를 통해서 현장까지 투표함을 배송하고 투표가 완료되면 회송을 해서 개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아시다시피 경향신문사 13, 14, 15층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14층 전체가 직선제 사업 본부가 쓰고 있고 13층도 물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거의 공장 수준으로 가동이 됐어요. 그죠? 출력하고 붙이고 보내고 이게
민주노총이 갑자기 제조 업체가 되어버린 듯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직선제를 민주노총 출범 19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왜 직선제를 하게 된 것인지 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직선제는 당초에 민주노총 혁신 차원에서 제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과 이 중앙과의 괴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합원 직선을 통해서 바꿔내고, 사실 직선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함께 여러 가지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계기점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2007년 직선제를 대연돼서 결정하고 나서도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업종이라든지 노동 형태 이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투표권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중간에도 추진하다가 시도가 중단되기도 하고 드디어 올해 직선제를 좀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직선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은 넘어가야 될 산이긴 하지만 이 직선제를 어떻게 치르고 어떤 제도 혁신을 동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했던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날 거라 생각합니다. 직선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이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말 그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다 보니까 조합원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맹이 가맹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전체 조합원 직접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예, 제가 알기로도 네덜란드랑 아르헨티나 총 정도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오래전부터 제기됐었고 논란 끝에 직선제를 드디어 이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제도 말고, 그죠? 조합원들이 직접 지도부를 뽑는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현실적으로 먼저 좀 농담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직선제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근 한 8일 동안 명부 작업 때문에 철야 수준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들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직선제를 결정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우리 반대했던 사람들만 고생을 하느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직선제 추진 과정의 성과랄까 이런 측면은 하나로는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67만 명의 명부를 취합하고 실제 우리 민주노총으로 이렇게 취합된 적도 없다. 현장의 조합원이 실제 어떤지 이런 문제들을 취합한 것 자체도 큰 성과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선제 과정에서 숨어 있는 게 민주노총이 가맹을 중심으로 한 가맹이 가입단이고 산별을 중심으로 한 조직 체계인데 그동안 계속 후보들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본부 강화 이런 취지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맹 조직 산별이 명부를 작성하고 투표소까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선이라고 한다면 지역본부가 투표 과정을 관장하고 전체적으로 회송을 해서 개표까지 책임지는 이런 체계입니다. 근데 사실 지역본부 강화라는 것이 상당히 큰 취지로 지금 반영돼 있긴 한데 제도 설계상에는 문제는 이제 예산과 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온전히 관철되고 있진 못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기왕의 조직 결정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는 거라면 이 직선제를 계기로 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좀 바꿔내기 위한 혁신들이 뒤따른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소가 2만 개가 넘어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무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단 필요하고 민주노총 중앙사무총국뿐만 아니라 지역본부 사무처 그다음에 연맹들도 정신없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현대 국장님도 눈이 쑥 들어갔네 보니까. 네. 다크서클이 배꼽같이 내려갔다고. 이 선거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 직선제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선거 운동 자체 기간은 저희가 민주노총 규정상으로는 선거 기간이라는 말이 있고요.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11월 3일 후보자 등록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선거 기간이고 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선거가 완료돼서 여기까지가 선거 기간이고 선거 운동 기간은
11월 7일까지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나서 11월 8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3일 날 09시에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12월 3일. 예, 그 선거 시작 전까지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이번에 네 개의 팀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결선을 가게 되면 선관위 결정으로는 그 결선 투표를 공고하는 현재 예정하고 있는 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인데요. 공고일부터 12월 17일 투표 개시 전까지 다시 한번 결선 투표 운동 기간이 주어집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조합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투표와 관련된 거는 워낙 그 노동 근무 시간, 근무 형태, 업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화를 통한 ARS 투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괄 전화를 드리고 조합원들이 전화를 듣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ARS 투표만 해도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인력이고요.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부재자 선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할 테니까 1,517명 이 정도로 좀 확정이 됐는데요. 참고로 해외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투표권을 보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서 유예 조치를 결정했고요. 저희 죄송스럽게 일단은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투표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현장 거점 투표 같은 경우는 통상 투표함 배치하고 하는 투표이고요. 우리가 일반 공직선거에서 하듯이 투표소 가서 날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순회 투표라는 형태가 있는데, 순회 투표는 통상 예전에는 통돌이 막 이런 것들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체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분산돼 있고 소수 인원들이 흩어져 있는데 각각의 투표소에서 관리 인력이 없을 때 그 투표구 뭐 지부라든지 그 상급 단위에서 그 정해진 관리 인력이 정해진 시간에 대상자들을 공고하고 그 뭐 공무원을 예를 든다면 공무원 구청 단위에 있는 지부가 주민센터를 순회 투표소로 쭉 설치를 하고 특정한 시간대와 이런 걸 공지해서 거기로 가서 투표를 받는 형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차이는 없는데 투표 관리 인력이라든지 조직적 상태들을 반영해서 순회 투표라는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16개 연맹이 있는데 그 연맹들마다 투표 관행이랄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선제를 통해서 하나의 방식만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편법적인 것을 용인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투표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조합원들도 서로 다른 연맹들에 대한 투표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6억인데요. 결선 투표까지 가면 더 초과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가맹 조직이나 산별 선거를 할 때는 두 가지가 대체로 보장이 됩니다. 가맹 조직 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투표 시간들이 뭐 단협에 의해서든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총연맹 선거에는 예산도 지금 6억이라는 제약을 갖고는 인력을 충분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타임오프라든지 뭐 이런 노동법이 개혁된 이후에 상근 인력도 취약하고 조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예산 인력 이 부분을 투입을 못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게요. 어휴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요 팟캐스트에서 직선제 특집을 하는 이유가 우리 조합원들한테 진짜 호소드리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건데 이렇잖아요. 결선투표 얘기를 하신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분이 나오셨는데 당락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과반수가 일단 투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67만 명 중에 어쨌든 40만 가까이가 40만 넘게 사실은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 이 과반 50%가 넘지 않으면 개함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무효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노조법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출마한 이 네 팀은 재출마를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거죠. 아주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이 지금까지 뭐 6억, 그 다음에 수많은 인력들, 그 다음에 시간, 이거를 똑같이 반복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예. 기막힌 일입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오늘 민주노총 중집도 열리는데요. 네. 가맹조직별로 기존의 투표율 정도를 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과 결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과반이 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뭐 과반 그 투표자 중에 또 과반 네. 투표한 분이 당선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직 확정 공고를 낼 수가 없죠. 아직 투표를 안 해봤으니까. 이제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까지 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이 선거를 끝내야 되는. 예, 그렇게 저희들도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일단 그 과반 득표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1, 2위조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9일날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를 하면 10일에는 개표가 완료될 거다라고 보고 선관위가 공고를 들어갈 겁니다. 12월 17일부터 23일간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공고가 들어가는데요. 그 이전에 많은 선거 물품들이 다시 다 준비돼야 되고 확정된 1, 2위를 갖고 투표용지는 다시 인쇄해서 17일날 12월 17일 선거 이전에 다 투표소로 또 배달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다행인 조항은 결선 투표는 과반 조항이라든지 과반 투표율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투표한 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신 분이 당선되는 걸로 정리돼 있어서 어쨌든 1차 투표를 넘기는 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불안한 얘기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력을 믿어야죠. 또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그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ARS 투표 같은 경우 그 전에 여기 이제 민주노총 선거뿐만 아니라 동시 선거로 진행되는 데가 꽤 있죠, 그죠? 연맹 몇 개 연맹이 같이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지역본부도 민주노총 선거와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연맹 중에서 동시 선거를 진행하는 데는 공공운수 노조가 지금 거기도 두 후보 경선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교조가 세 후보 경선으로 해서 동시 선거가 진행되고 전교조는 12월 3, 4, 5, 3일 투표고요. 공공운수는 7일 동안 다 투표가 진행되고요. 비정규 수노조가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3일부터 7일 민주노총 투표 기간에 걸쳐서 함께 진행됩니다. 지역본부는 서울, 인천, 충남, 충북, 대전, 부산 6개 지역본부가 동시선거로 진행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동시선거할 때 하는 것처럼 한 번 선거인 명부에 한 번 사인하고 해당되는 용지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투표함을 쓰게 됩니다. 같이 쓰게 되는 거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와 공공사업장 경우에 공공운수 노조위원장, 그리고 6개 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장 용지 3개를 받아서 하나의 투표함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그 경우인데요. 저는 공공운수노조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위수사죠. 위원장 선거, 그 다음에 공공운수 노조 연맹 선거, 그 다음에 서울본부도 2팀 나오더라고요. 그 3번 투표를 해서 한 투표소에 넣는 이런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이 동시선거인 지역이나 연맹들은 좀 투표율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죠? 예,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우려되는 것이 그 ARS 투표를 뭐 예컨대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꽤 많이 해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또 처음 해보거나 그 다음에 동시선거들이 막 겹치니까 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점, 강조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선거에서 민주노총 선거가 과반을 못 넘기면 모든 게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선거 규정상에 50% 미만 시에 투표구별로 미만 시에 자동 연장을 하게끔 강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표구별로 함을 못 닫도록 그러니까 50%는 넘겨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가 50%가 넘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ARS도 5번의 전화가 가는데요. 해당 조합원에게. 그래서 투표 완료할 때까지. 그렇죠. 일단 기본 설계는 5번을 갑니다. 그러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만 하는 10개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첫 번째로 위원장 선거를 물을 거고 두 번째로 공공운수 노조 해당 단위 같은 경우 공공운수 위원장 그리고 6개 지역 동시선거 같은 경우 본부장까지 차례로 묻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5번을 했는데 투표율이 안 나오면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2번을 더 연장해서 전화도 돌아가게 돼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편의적인 걸 좀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돼서 ARS가 발송되는 ARS 발송 번호 민주노총의 대표 번호가 02-2670-9212입니다. 2670-9212. 9212. 이 번호가 이미 이제 혹시 뭐 전화가 온다면 안내 멘트가 나갈 거고요. 이 번호를 지금 ARS에 참여하는 해당 조합원들에게는 사전에 내 폰 안에 민주노총에서 저장해서 낯선 전화가 안 되도록 해서 최대한 투표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하자고 지금 가맹 조직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우려점, 그다음에 강조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근데 3번 투표를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ARS 전화 오는 시간이 꽤 길죠, 그죠? 그다음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혹은 사실 운전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래서 이제 5번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맹 조직별로 이게 업종이나 이런 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하는 시간에 전화가 오면 뭐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대략 받을 수 있는 시간대 정도 조사가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 좀 더 전화 받기에 용이한 것 같아서 주말에 약간 집중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걸었다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만 하고 끊어지면 그건 유효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바로 공공운수위원장 전화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있네요. 그거를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한 설계들은 많이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른바 시스템상으로는 온갖 지혜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한 2주 선거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 유세들 하고 있고 합동 유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합동 유세, 현장 순회, TV 토론까지 쭉 하고 있는데 어때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현장 분위기가 아주 살아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공고문을 하고 투표용품들이 현장에 가고 있어서 이제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역 유세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간선제로 치러질 때보다는 지역별 분위기는 좀 더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남은 유세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합동유세 일정입니다. 11월 24일 대전이고요. 11월 25일 충남입니다. 26일 충북, 27일 강원, 28일 경기,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서울본부 순으로 지역별 합동 유세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공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지난 15일 날 8시부터 해서 국민TV 생중계가 있었는데요. 2차 토론회가 29일 날 8시에 국민TV 홈피나 유튜브나 민주노총 중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가 되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와는 좀 다른 축에서 언론사 합동 토론회 일정이 11월 23일 날 일요일인데요. 오전 10시에 국민 카페 국민TV 지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문사 지면 등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보도들을 상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TV 토론회 1차 토론회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우리 노종면 앵커도 우리 조합원이거든요. 일서 보신 분들
후보님들 살짝 기분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 노정면을 후보로 했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품격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29일 토요일 날 진행되는 2차 토론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후보들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15일 날 있었던 1차 토론 때 각 후보들, 요때는 위원장들만 나오셨거든요. 그때 마무리 발언한 부분만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시간 이제 거의 다 흘렀습니다. 마무리할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자, 기호 4번 전재환 후보부터 내가 왜 민주노총 8기 위원장이 돼야 하는지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분의 후보들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에 지지 요청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전재환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노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생각해볼 겨를도 갖지 못했습니다. 기간 집행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소위 내부의 정파 갈등이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돈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던 거고요. 저는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내년이 20년이 되는 해인데 20년 걸어왔던 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재정립시키고 앞으로 민주노총이 20년이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미래발전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후대에게 지금 현재와 같은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한 의원님.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은 67만 명의 조합원 직접 투표로 뽑는 선거의 의미도 있지만 2천만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전체 조합원 참여 속에 후보 간 경쟁과 정견이 자유롭게 토론되며 그 결과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변방의 해고 노동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에 출마한다고 하니 참 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투쟁하는 척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노총 내부를 잘 치장하는 것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당히 싸우지 않겠습니다.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 내부 문제로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성깔 있는 민주노총 제가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후보는 박근혜와 맞선 현장 투쟁의 힘으로 출마한 노동자들입니다. 열심히 선거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도 노동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의 노동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르지 않는 임금, 장시간 노동과 알바를 해도 내 가족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답답합니다.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평생 직장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은 배를 불리는데 노동자는 갈수록 살기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이에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얻고 전체 노동자 입장에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게 투쟁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호 3번 허영구, 김태인, 신현창이 이제 민주노총을 바꿀 것입니다.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조합원이 아닌 당신을 위해서도 싸우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취임식이 투쟁 선포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대미를 장식할 후보 한 분만 남아 계십니다. 기호 1번 정영건 후보십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긴 시간 토론회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투쟁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2003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안고 투기자본 론스타에 맞서서 10년 동안 투쟁해왔습니다. 코스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처음 공권력이 투입돼서 맞서서 청와대 앞에서 21일간의 단식 농성을 하고 또 정규직 노동자들을 제명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쟁취했습니다. 민주노총 어렵습니다. 긴 시기 배태의 시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랑차게 민주노총의 깃발을 부여안고 가야 됩니다. 직선제의 시기에 걸맞는 새로운 지도부, 실력 있는 지도부를 만들고 또 사회연대 전략으로 무장된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기호 1번이 반드시 열겠습니다. 네, 선거운동으로 힘들고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토론에 임해 주신 점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 합동-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토론 내용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주요 언론들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 속에 치러지길 바라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유권자인데도 직선제로 치러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SNS로 또 인터넷으로 널리 알리면서 스스로 언론의 역할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2차 TV 토론회는 2주일 뒤인 11월 29일 역시 토요일 밤 8시에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의 직선제 첫 선거를 축제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TV 2차 TV 토론회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선관위와 국민TV가 함께하는 생방송 TV 토론 1차 토론회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일 토론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1, 2, 3, 4수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신 순서대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전재환 후보, 전재환 위원장, 윤태근 수석부위원장, 나순자 사무총장 후보 조로 출마했습니다. 기호 2번 위원장 한상균, 수석부위원장 최종진, 사무총장 이영주 후보 출마했습니다. 기호 3번은 위원장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김태인, 사무총장 신현창 후보 출마했습니다. 기호 1번 정용건 위원장, 반명자 수석부위원장, 이재용 사무총장 후보죠. 출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노총 홈페이지 그리고 또 각종 토론회, 그 다음에 공보물 관심 가져주시고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그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결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테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원 직선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간선의 경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게 되면 그 대의원들을 줄 세우기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폐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직선제가 도입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 간선제와 다를 바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경우는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누구 찍어야 되노? 이렇게 물어봐요. 모른다는 거예요. 후보들을.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좀 몇 가지 표준 제가 알만한 사업장들 좀 전화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선거하는 거 정도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하는 건지 예컨대 뭐 지부장이나 저희가 지회장일 경우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요번에 직선제 쭉 준비하면서 가맹 산하조직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 직선제가 민주노총 혁신의 과정이고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려면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좀 간부들이 답변을 할 때도 기존의 관행보다는 이렇게 제출된 자료, 언론사 토론 이런 것들이 중선관위 홈페이지도 걸려 있고 자료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격조 있게 국민TV 토론회도 격조 있게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들을 좀 충분히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주시고 현장 차원에서도 좀 그런 거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넓혀주시고 해서 조합원들이 정말
이 어렵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파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민주노총이라는 데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장에 그냥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관행이 없어지긴 어렵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이 바뀌기 위해서라도 간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민주노총 홍보실장으로서 어쨌든 하나의 정보라도 더 많이, 그 다음에 물론 공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내일 있을 언론사 합동 토론회 이후에 또 언론 매체들에서도 이러저러한 소개들이 많이 될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말씀하셨듯이 간부님들이 공평무사하게 더 많이 알리는 노력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직선제 총연맹 내셔널센터 수준의 조합원 직접 선거라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이고 또한 모험적인 시도란 말이죠. 이 모험이 성공했을 때 민주노총은 제자리 잡고 힘있는 조직으로 서겠지만, 이것이 또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 직선제 본부의 조직 팀장님으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여튼 직선제 준비하는 동지들이 정말로 일이 많습니다. 그 후보 등록 기간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 정해진 일정에 후보들 빨리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중선관위가 또 심의해주고 해야 될 일들을 하려고 거의 밤을 꼬박 새면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8일 동안 여기 명부출력 공장에서 전국 전체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고생한 거 하는 이유가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노총을 잘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거듭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시기가 만만치 않은 시기입니다. 내년도로 보면 철도 민영화 문제는 예고되고 있고요. 많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루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개별 사업장 수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투쟁 전선도 세우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 선거가 뭔가 자칫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참 위기가 될 거다 이런 판단 때문에 좀 더 책임 있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 직선제의 관건이라고 본 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열의 참여 이거고, 또 하나는 공정한 선거 관리인데, 이 두 마리 토끼가 대립적이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도 설계는 상당히 꼼꼼히 하려고 했습니다. 부정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행보다는 좀 조합원들이 그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작성할 서류도 생기고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노총을 제대로 세우자 이런 입장에서 함께 좀 돌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우려의 말씀 드리면은, 사실 우리 진보정당 운동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된 계기가 이 부정시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시비만큼은 아예 없애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노총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들의 장난도 개입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눈에 불을 켜고 정말 부정도 감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민주노총이 힘차게 나가느냐 또 비틀대느냐 하는 계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 다음으로 큰 선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숫자는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큰 전국 규모 선거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여기 한 2주 가까이 공장 돌린 것도 있지만 배송하는 과정도 이게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진행이 됐고, 개표는 어디서 해요? 예, 개표는 16개 시도별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데요. 네. 서울의 경우는 서울본부장하고 공공수노조 동시개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300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개표위원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러면 개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88체육관으로 지금 장소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이 개표가 우리 조합원들의 이 마음이 모아져서 아주 선거에
축제로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16개 시도에서 동시 개표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일 날 아무리 늦어져도 오전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개표 사무원들을 많이 구하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빌려서 개표해야 될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 이런 겁니다. 아직 이제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몇 달 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실무 준비만 해도. 그렇죠.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힘들었어요? 그 조직적인 준비가 제대로 좀 안 돼 있었다는 게 참 힘들었던 건데요. 저희 이전에 이미 연초부터 임원 직선제 위원회가 꾸려지고 예. 직선제 팀이 구성돼서 제도 설계를 가맹 산하랑 계속 조율하고 하면서 제도 설계를 해왔는데요. 이 과정을 지나고 8월에 비로소 이제 사무총국에서 한 20명 정도 내외 인력이 지원 인력으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배치가 됐는데 직선제 본격적인 준비가 한두 달만 좀 빨랐더라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직 상태들은 되게 안 좋은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가맹 조직이 준비를 들어가는 상황이 늦어지다 보니까 짧게 해프닝처럼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속에서 완성차들이 임단협이 늦어지고 하면서 현대기아 명부들이 되게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나마 현대차는 좀 빠르게 이제 먼저 끝났기 때문에 정리가 됐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명부 정리하고 하는 건 좀 어려워서 민주노총 선거에 최대 투표소가 생겼죠. 화성공장이 하나의 단일 투표소로서 12,000명이 넘어가는 거대 투표소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지부 간부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도 기아 자동차에 간담회가 잡혀 있긴 한데요. 투표소에서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명부 출력을 부서별로 다 하고 하는 등의 차질 없는 투표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진행되는 상황, 또 앞으로 진행될 상황 이런 것들 쭉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아쉬운 지점이랄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직선제 관련해서 조합원의 참여가 핵심이다. 그리고 저는 투표 관리의 문제는 우리 간부들이 잘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그냥 투표에 참여하는 것들이 큰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선거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원이나 투표사무원 간부들이 적극적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투표와 관련해서 한두 개만 안내를 좀 드리면 ARS 투표는 선거가 개시되면 딱 시간대가 정해진 게 아니라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특정 시간대로는 가지만 언제 가는지 모르게 전화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번호가 생년월일 6자리니까 갑자기 전화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히 입력해서 그리고 한번 하실 때 조금 너무 급한 일이 아니다면 2개, 3개 선거 투표들을 다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부재자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좀 얘기할 거는 회송봉투에 본인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받으시면 18일 날 이미 쭉 사사함 통해서 발송이 됐는데요. 12월 4일까지는 우편함에 넣어주셔야 선거 끝나기 개표 전에 사사함으로 들어온 12월 9일 날 6시까지 들어온 것만 저희가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늦지 않도록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규정 위반 관련해서 몇 건들의 제재 조치들이 이제 개시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한 활발한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장려를 하지만 선거가 좀 과잉되거나 좀 규정을 위반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서 중앙선관위로 현장에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선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중앙선관위로 신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전화번호는 2670-9210이고요. 이메일은 election@kctv.org입니다. 이렇게 꼭 어떤 상황이 있으면 중앙선관위에 게시도 되어 있으니까요. 꼭 문제가 있는 선거가 있다면 조합원들께서 직접 중앙선관위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조합원 직접 투표 선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것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주위에도 좀 알려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대 직선제본부 조직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